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자입니다. 벌써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월요일 아침은 즐거운가요? 출근하려면 또 갑갑하죠. 괴롭고 답답할 겁니다. 아유, 또 스트레스고 또 일하려고 하니까 몸이 좀 그렇죠. 몸이 또 다시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월요병. 그 월요병을 탈탈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탈탈 털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일해야죠. 생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생업도 중요하니까 우리 또 투자도 잘하고 한 10년만 바짝 고생해서 여러분들 빨리 파이어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자. 친구. 전 친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거죠. 흔하지가 않아. 많지도 않고. 그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이 진사라는 그게 있었어요. 뭐 속과에 급제를 하면 진사라는 직함인가? 뭐 하여튼 그걸 줬는데, 그래서 예전에 정씨야, 정씨. 그 정진사라고 했죠. 정진사. 이 정진사라는 사람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 남의 가슴에 못을 한번 박은 적이 없어. 또 적선도 쌓은 것을 펼쳐놓으니까 아마도 만경창파 같은 그런 들판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워가지고 겨우 제 식구들 굶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중농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진사는 덕만 쌓은 것이 아니야. 학문도 깊고 붓을 잡고 막 휘갈리는 그런 휘호는 거의 천하 명필이었어. 고을 사또도 조정으로 보내는 그런 서찰을 쓸 때는 이방을 보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을 정도였다니까요. 아주 글을 잘 썼나 봐요. 이 정진산의 그 사랑방에는 선비와 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하고 홍기찬 딸 둘은 허구한 날 밥상에 술상 차려 하여튼 사랑방이 막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느 날 그 오랜만에 그 허법 스님이 찾아와요. 허법 스님이 찾아왔는데 잊을만 하면은 그 정진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 고담 준론을 나누면서 바람처럼 또 사라지는 그런 허법 스님을 정진사는 스승처럼 대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 사랑방에는 문사들이 가득 찼어요. 그 스님이 처마 끝 그 디딤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눈치를 채고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 나가는 겁니다. 그때 허법 스님과 이제 정진사가 이제 곡차상을 가운데 두고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정진사는 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물어보니까 정진사는 천장을 보고 한참 생각해요. 그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얼추 한 70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혀를 끌끌 차요. 진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사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문을 활짝 열더니 이제 말을 합니다. 스님, 한눈 가득 펼쳐진 저 들판을 모두 남의 손에 넘기고 친구 70을 샀습니다. 친구 70. 스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친구란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셋, 그 이상이면 친구가 아닐세.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밤새도록 곡차를 마시면서 삼경이 지나자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정진사가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진산의 대문은 굳게 닫혀요. 집안에서는 심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의연만 들락거리면서 그 친구들은 대문 앞에서 이제 발길을 돌립니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진산의 대문은 열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때 아닌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밤에 곡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진사가 지독한 감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한 거야. 그 빈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부인과 딸 둘이 상복을 입고 머리를 떨어뜨린 채 침통하게 빈소를 지키는데 진사 생전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친구들은 낯짝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문상을 와서 좀 설계설계 곡을 하더니
진사 부인을 살짝 불러내요. 부인, 상중에 이런 말을 꺼내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그 친구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미망인한테 이제 건네는 겁니다.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차용증이었어. 정진사가 돈 100냥을 빌리고 입동 전에 갚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사의 낙관까지 찍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문상객은 왕희지 족작값 300냥을 못 받았다면서 지불각서를 내밀은 거야. 이 9일장을 치르는데 여드레째가 되니 이런저런 채권자들이 막 빈소를 막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돈을 떼먹고선 출상도 못해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사람이 빚도 안 갚고 저승으로 주랭랑을 치면 어떡해 하면서 뭐 난리 치는 거죠. 이렇게 빈소에 죽치고 앉아 다그치는 그 친구들 몇몇은 모두 낯이 익었어요. 그때 이제 허법 스님이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빈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망인의 한 뭉치 지고 있는 그 빈문서를 낚아챈 스님은 병풍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정진사, 일어나서 문전 옥답을 던지고 산 그 잘난 당신 글 친구들에게 빚이나 갚으시오 딱 하니까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삐거덕 하면서 관뚜껑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진사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 친구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 정진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법스님은 빈문서 뭉치를 들고 사또에게 찾아가요. 이튿날부터 사또의 호출장을 받은 그 진사의 글친구 빚쟁이들이 하나씩 벌벌 떨면서 인전 동원들에 섰겠죠. 민초씨는 정진사에게 300냥을 빌려줬다지? 물어보니까 그 사또의 무릎에 꿇어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린 민초씨는 울다시피 읍소를 합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곤장 300대를 맞을 텐가 아니면 300냥을 부의금으로 정진사 빈소에 낼 건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진사는 글 친구들을 사느라 다 날린 재산을 그 친구들을 다 버리고 나서 다시 다 되찾는 겁니다. 친구란 그런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바로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은 몇 명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좀 길었나?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그 설비 기준 그 직군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주말 전담제 도입을 추진한대요. 그 주 3일제야. 주 3일제를 도입하면은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와, 좋다. 3일, 주 3일. 그 삼성전자 DS 부문은 최근에 설비 직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주말 전담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안내했고, 이와 함께 주말 전담제 도입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나섰습니다. 그 삼성은 법정 공휴일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은 쉬는 주 3일을 검토 중이래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등 주말을 포함해서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주 3일제보다 근무일이 많은 대신에 하루 근무 시간을 소폭 줄인 선택지다. 그런 이야기죠. 정확한 근무 체계는 시범 운영된 뒤 결정하는데 현재 삼성은 경기 평택사업부 일부 부서에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주말 전담제를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비기술 엔지니어는 그 반도체 제조 설비를 점검하고 개조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그런 인력으로 현장 근무가 좀 작고요. 업무 시간이 좀 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말 전담제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근무 체계예요. 지금까지는 자율근무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 5일, 주 5일제를 유지했는데 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초에 육아 등으로 주 5일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것 외에는 주 5일제를 벗어난 적이 없죠. 이렇게 주말 전담제는 그 낮은 연차 설비 엔지니어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주 5일제보다 업무를 쉬는 휴일이 이틀이나 늘어난 만큼 워라벨이죠.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이 워라벨이 확보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상당한가 봐요. 향후 또 주말 전담제가 안착되면은
평일과 주말로 이제 설비 엔지니어들의 교대 근무가 세분화될 거다. 그 주말 근무가 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직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전보다 높아진 그 설비 직군의 위상도 삼성전자가 주말 전담제를 꺼냈던 배경인데, 과거에 이 회사의 설비 직군은 반도체 설비 그 메인터넌스 업무를 수행하는 고졸, 초대졸 직원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등 각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고도화된 장비가 그 도입된 수년 전부터 대졸 직원 채용이 본격화됐고, 최근에는 DS 부분의 신입사원의 절반 안팎이 설비 직군일 정도로 대졸 직원이 좀 늘어난 상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설비 직군은 낮은 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연이은 이탈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생산 라인에 배치돼 가지고 교대와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 신입이 오피스 근무하기 위해선 최소 5에서 10년은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경쟁사와의 근무 여건 차이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사인 하이닉스, 여기 설비 분야 대졸 신입사원 대부분을 현장이 아닌 오피스로 이제 배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전체 엔지니어에게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어우, 좋다. 삼성은 주말 전담제하고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졸 직원은 생산 현장으로 전담시키고, 대졸 직원은 오피스 근무제에 집중하는 그 서스테인 전담제를 테스트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테스트 중인 주말 전담제를 정식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회사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고요. 또 삼성이 그 DS 부분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 메모리하고 그 파운드리 그 사업 간의 시너지를 위해서 메모리 파운드리 제조 기술센터를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제조 담당 사장이 이제 총괄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이재용 회장이 내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DS 부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지난 9일 단행을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그 부분이 뭐냐, TSP 총괄 산하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는 점인데, 이 TSP 총괄은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 개발부터 양산, 테스트, 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조직이에요. 패키지에 대한 기술력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이 새로운 조직을 이제 신설해서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 그런 거죠. 삼성은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칩렛이죠. 칩렛 그 기술이 패키지 설계 생태계를 바꿀 정도의 그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애플과 테슬라 등 반도체 구매 기업들은 기존의 그 반도체 칩을 구입하기보다는 이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해서 반도체 제조사의 제작을 의뢰하는 형태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고도의 성능을 담은 그 맞춤형 반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같은 성능을 반도체에 담으려면 다른 종류의 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것이 칩렛이다. 칩렛. 칩렛. 영어로 CHIPLET 같아요. 이 칩렛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고난도의 첨단 패키지 기술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번 조직 개편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그 제조 기술 센터를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제조 담당 산하로 옮긴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는 시각인데, 기존에는 제조센터가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글로벌 제조 인프라 그 총괄의 매트릭 체제로 운영됐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사장으로 승진한 그 남서구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제조 담당이 제조 공정 전반을 총괄하게 합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그 메모리 사업하고 그 파운드리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그 삼성의 DS 부분은 설비 직군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주말 전담제 도입, 이것도 안 되겠죠. 이제 아까 의견 수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투자자들이 요즘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요즘 증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앞두고 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해하죠. 그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 TDI가 국내 주식 인기 검색 상위 5개 종목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검색 기준 검색 종목 1등이 누구야? 삼성전자. 시가총액 코스피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안팎에서 부침을 현재 거듭하고 있죠. 검색은 1등인데 검색 2등은 누구냐? 카카오네, 카카오다. 시가총액 코스피 11위인 카카오는 최근 거래량이 한 2천만여 건으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 1년 전 과거와 같은 영화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3위는 누구냐? 한국경제TV.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한국경제TV야. 시가총액 코스닥 635위인 한국경제TV는 이번 주 장 시작부터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9일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한 5,620원에 거래 마쳤대요. 매수 상위에서 멜린치하고 JP모건의 빨간불이 켜졌지만은 거래량은 크게 늘지 못했다고 합니다. 4위에는 하이닉스가 꼽혔네요. 하이닉스가 5일에서 8일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9일날 전일 대비 2,700원 뛰어요. 팍 뜁니다. 그냥 81,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 코스피 3등은 하이닉스는 지난주 검색량이 한 16만 9천 건 정도 나왔네요. 보니까 5위에는 시가총액 코스피 9위인 네이버로 나왔고 올해 한 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표 성장주로 두 걸 나타냈는데 시가총액이 급감하다 보니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겁니다. 하여튼 검색은 1등이다. 우리 삼성전자 참 대단하죠. 아이러브 삼성이다. 엄청납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9일날 보니까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현재 보니까 한은의 그 향후 통화신용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인데 한은은 그 은행법상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설명 책임이 있어.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은은 매년 분기마다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 그 신용 정책 보고서에는 향후 그 반도체 경기 및 여건 그리고 경제적 영향 점검이라는 그런 참고 분석이 눈에 띈다는데 이 반도체 경기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한은의 그 보고서에는 향후 반도체 경기 하강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경기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진행한 그 한은 조사국이죠. 조사국은 그 향후에 그 주요 제조사들은 그 수요 위축에 따른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조정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 때문에 난리잖아, 재고. 이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이게 재고를 털어내야 돼. 그 재고가 전까지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이제 재고 조정에는 한 2, 3분기 정도가 지속이 돼가지고 한 내년의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완만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가능성 등 그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서 반도체 경기 회복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불확실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확실성. 이 주식 투자할 때 이게 골칫덩어리거든. 이에 따라서 내년 중에는 반도체 부분의 그 국내 총생산 GDP 이 성장 기여도도 축소될 것이다. 그런 게 한은의 전망인데, 한은 조사국은 그런 관련 분석을 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난 10월 발표한 3분기 실적 발표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실적 자료를 참고 자료로 온전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 제시한 거는 과거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그 한은 총재 역시 여러 자리에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더라고요. 이 총재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해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라서 소비가 영향을 받겠지만은 전체 전망으로는 반도체 산업이나
중국 경기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반도체하고 중국 경기. 부동산 경기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한국 경제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재가 또 지난 8일 날 그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에 연사로 나섰어요. 한국 경제에서 경기를 결정할 때 반도체 영향이 크다. 그래서 IT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최근에 반도체 경기는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 전망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회복하는 그 하반기부터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꾹 참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말이 좀 제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잘 안 맞더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랑 잘 안 맞아. 안 맞아 떨어지니까 좀 답답하죠. 아주 거의 신처럼 딱딱 맞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대세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세는 안 좋구나. 경기 상황이 안 좋구나.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